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뉴스라면 나도 고수? 빵빵 퇴근길 발언대 기사님. 예, 안녕하세요. 저 택시만 50년 가까이 한 김덕영입니다. 원체 차가 많아서 이제 유료화가 돼도 소통 잘 되고 뭐고 없어요. 이제는 뭐 어떻게 감당 못할 것 같아요. 갈 데가 있어요 말이죠. 다 그 길이 그 길인데 정체는 막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거는 시민들한테 돈을 더 걷대는 주장밖에 되는 거 없어요. 차가 소통을 빨리 되기 위한 그런 정책은 아니죠. 어차피 부담은 손님들한테 가게 마련이니까 빨리만 소통되면 우리 입장에선 참 좋죠. 그러나 그렇게 현실이 안 되거든. 유료화도 저는 반갑게 생각 안 합니다. 네, 택시 운전 50년 반세기 정말 산 증인이시네요. 김덕영 택시기사님. 기사님 발언 때 들어봤습니다. 현재 서울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서 요금을 받지 않고 있는 무료 구간이 모두 유료화하는 방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는데요. 차가 워낙 많으니까 어딜 가나 다 정체할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돈을 걷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네, 김 기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밤인데요. 6645님입니다. 퇴근길 뉴스 정면 승부 듣다가 북한 관련 속보 듣게 됐습니다. 북한이 도발하려고 하는 움직임일까요? 괜히 걱정되고 무서운 밤이네요.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네, 잠시 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긴급 인터뷰를 편성했는데요. 홍윤희 박사 연결해서 직접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면 승부 3라운드 곧바로 이어가죠. YTN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한 의견을 보내주실 분은 휴대전화번호 샵 0945번으로 50원의 유료 문자를 보내주세요. 전화 참여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긴급 인터뷰 하겠습니다.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북한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지목해서 대남 비난 수위를 높였고요. 또 북한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랬다고 볼까요? 북한의 영변 원자로도 재가동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의 수석연구위원인 홍윤희 박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홍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 분들이 북한 관련 뉴스 속보가 자꾸 나오니까 걱정도 하시고 또 내일 휴일인데도 걱정하시는데 일단 오늘 들어온 북한 관련 속보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영변 원자로 재가동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무엇보다도 북한 인민군에게 공격 대기 지시 내렸다는 거는 지금 사실이 아닌 걸로 지금 확인이 됐죠? 예. 네, 그건 참 다행이고요. 그것이 만약 사실이었다면은 이거 뭐 굉장히 우리 전군 비상 내려가지고서는 전쟁 준비를 지금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거는 오보였으니 참 다행입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다고 하는 건요. 사실은 익히 올 봄부터 계속 그들이 얘기해왔고 동향도 있었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미국을 주로 겨냥한 것 같아요.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도 핵 능력을 증강시키는 데는 1년 동안에 핵탄도 하나 정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사실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우라늄 농축을 통해서도 1년에 1개 정도의 핵탄도 계속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종류의 핵탄두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재가동했다. 이거는 엄청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미국에게 육자담 안 하면 자꾸 우리 핵 능력이 강화된다. 이런 메시지를 얘기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장거리 미사일 엔진 시험을 했다는 건데 시진핑 주석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제 회담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나 핵 실험은 결연코 반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핵 실험 동향을 보였다가는 시진핑한테 바로 미움을 사니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이제 과시하기 위해서 엔진 시험을 이제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그 전군의 그 공격명령 대기 지시 이것만 사실이 아닌 걸로만 확인되면 북한은 지금 남한에 대해서는 정면 대결을 불사하는 모양이지만 미국에 대해서는 정면 대결보다는 가능하면 육자회담에 북한이나 중국이나 러시아가 지금 얘기하는 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해서 거기 나오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 이거를 강조하려는, 그러니까 북한에게 강원양면책으로 육자회담을 나와라.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보입니다. 네, 앞서 설명해 주신 부분 김정은 이야기는 일단 오늘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원이 네. 대북 동향에 관한 설명을 했는데 이것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간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언론들이 또 속보로 전하다는 과정에서 이제 오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좀 정정이 됐네요. 예. 예. 국민의 알 권리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장께서 이제 보고하고 이런 내용은 사실은 좀 기밀을 지키는 게 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오보를 막을 수도 있겠죠. 네. 네. 신속한 정보도 중요하지만은 오보를 통해서 미치는 그 악영향도 정말 크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오보를 전달하는 언론사 입장이 더 책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오보를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요. 순간적으로는요. 네. 예. 네. 앞서 이제 핵 문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한미일 해상훈련 이런 것이 상당히 영향을 줍니까? 북한한테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 북한이 핵을 개발했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무기화했는지는 아직 우리 군이나 미국의 정보당국이 2015년경에 이제 무기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예. 재래식 군사력으로 보면 공군이나 해군 우리가 이지스함 3척이나 갖고 있고 북한 해군도 우리보다는 좀 못하고 공군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전부 사실상 많은 전투기가 아주 첨단 전투기고요. 북한은 전부 구형인데 그것도 구형 전투기끼리 붙으면 우리가 4대1로 이기고 신형끼리 붙어도 4대1로 이기는데 우리는 신형이 더 많으니까 공군도 우리가 우세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핵하고 화생방 무기 그리고 특수전 부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 또 부산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제 항공모함에는 전투기만 해도 60여 대가 배치돼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핵 추진 항공모함이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주목해서 보는 건 올 3월 달에도 그랬지만 B-52 전략 폭격기, 예. B-2 스텔스 전략 폭격기, 핵 잠수함 이런 것들은 핵무기를 언제라도 북한에 쏠려고 그러면 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아직 핵 실전 능력 없는데 한미 훈련하면서 핵 공격 능력을 가진 무기들이 계속 오니까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요. 또 화력으로 한미연합군에 북한이 딸리는데 우리가 대대적인 훈련을 하게 되면 이번엔 대대적인 훈련은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한미 훈련을 하게 되면 북한은 전군 비상이라도 내리지 않으면 그들의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지니까요.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피곤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으로서는 이런 걸 다 군사행동으로 할 수 없으니까 말로나마 1호 전투근무 태세 이런 거 지시하기도 하고 요번에처럼 무슨 전쟁 오늘 나온 뉴스처럼요. 전쟁 준비 지시 오보로 밝혀졌지만 그런 걸 할 가능성은 있는 거죠. 적어도 북한군의 비상은 걸어놔야 되겠죠. 네. 아무래도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또 하기 위해서는 이제 군에 대해서 이런 긴장감을 불어넣어야 된다는 이제 설명이수도 볼 수 있는데 북한의 군단장급 이상이 한 44% 거의 절반가량이 교체됐다라고 이렇게 국정원에서 확인을 했는데 군에 대한 장악 김정은이 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네. 제가 한 보름 전에도 북한 군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는 전문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네. 사실 군에 대해서는 장악이 거의 됐다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바인데요. 왜냐하면은 김정일 세대에 있는 노년층 장성들이요. 이 사람들을 일단 이선으로 밀어놓고 예. 그 다음에 젊은 좀 더 김정은의 나이에 가까운 총참모장이라든지 인민무력부장 갖다 놨다가 또 갈아버려서 점점 자기 나이와 유사한 나이로 해서 충성도가 높은 사람들을 이제 배치하려는 것이고요. 예. 그거는 이제 다분히
김정일 경우에는 한 20년 권력 투쟁을 해서 이미 뭐 어느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가진 상태에서 집권을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의 경우는 불과 2, 3년 동안 이제 후계 수업하고 나이도 30도 안 됐기 때문에 그럴수록 더 이제 자기의 측근들을 이제 내세우기 위해서 그러나 한 번에 뭐 40대, 30대를 그 대장 이렇게 임명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의 측근에 가깝고 나이도 더 젊은 사람으로 교체를 하면서 자기 측근을 배치하는 그런 모양새라고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모레가 10월 10일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이죠? 네. 이런 기념일과 관련해서 북한이 특별히 도발할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도발했다가는 아마 다른 누구보다도 시진핑 주석한테 굉장히 혼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요. 미국보다도 오히려 시진핑 주석을 더 두려워하는 지금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석유하고 식량의 대부분을 지금 중국에 신세지고 있고 북한의 교육의 80%가 중국이기 때문에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진짜로 북한에 대해서 아주 단단히 제재해라 그러면은 굉장히 그 체제 자체 존립이 어렵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중국에 대한 외교를 다시 한번 다잡아야 북한을 다룰 수 있다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시진핑 주석 언급해 주셨는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나갖고 북한의 핵보유 또 추가적인 핵실험 결연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 표명하지 않았습니까? 앞서 네. 박사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요. 이 네. 발언의 수위는 어느 정도 대북 메시지라고 봐야 될까요? 상당히 강력하고요. 왜냐하면은 북한이 중국의 동맹국이지만 중국도 정말로 진정으로 북한이 핵을 가지는 건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요번에 핵실험 한 번만 더 하면 핵보유 능력을 정말 갖게 될 뿐 아니라 미국하고도 쓸데없이 또 정면 대립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또 동맹국인데 또 유엔에 가서 또 제재해야 되고 그러면 북한, 중국 다 안 좋고 이런 걸 다 계산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아주 요번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구체적으로 북한을 지목해서 결연코 반대한다는 표현까지 아주 효용사까지 넣어가지고 그 부사까지 넣어서 아주 격렬하게 반대한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나 행동으로 볼 때는 중요한 거는 육자회담을 조기 재개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중국이 북한을 안보리 제재도 성실히 이행해서 제재도 하고 있지만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북한을 진정으로 핵보유국을 가는 걸 막기 위해서는 육자회담을 해서 대화도 하고 제재도 하는 그런 강원 양면책을 써야지 강경 제재로만 해서는 우리도 4차 핵실험하는 걸 진짜로 막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걸 간접적으로 경고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한국과 미국을 향해서 지금 육자회담 계속 안 하고 이러면 진짜로 4차 핵실험에 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막겠느냐. 이런 메시지도 가로 안에 넣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보입니다. 예. 남북관계가 다시 좋아지는가 싶었더니 좀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북한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남북관계 좀 좋아지려면 언제쯤 가능할까요? 일단은 지금 북한의 지금 전략은 남북관계는 우리 대통령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욕하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남북관계에는 당분간은 좀 미래는 없어 보이고요. 개성공단도 그러니까 개성공단 기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삼통 문제도 해결하고 신변보호 그런 것도 더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그런 문제도 성의를 안 보일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보이고요. 단지 이제 육자회담을 한다거나 북미 대화를 해서 이게 좀 숨통이 트여서 거꾸로 이제 올 봄부터 초가을까지는 한국이 한반도 정세를 좀 긴장해서 이 대화 분위기로 바꿨다면 이제는 좀 미국이 좀 나서줘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또 나서주지 않는다면 북한이 핵보유하면은 우리가 제일 전략적으로 궁지에 몰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검토해보고 우리가 육자회담 재개를 해서 미국이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라도 나서서 좀 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제안을 내서 무조건 양보하라는 게 아니고요. 예. 이를테면 아이의 사찰단이라도 복귀시키면 육자회담 하겠다든지 조건을 걸어서 중국을 통해서라도 전달해서 북한이 받아들이게 해서 육자회담으로 가자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홍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안보연구실 수석연구원인 홍현익 박사였습니다.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퇴근길 교통량도 많은데 돌발 구간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방면 가양대교부터 밀리고 있는데요. 한남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 4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서 있습니다. 여파가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후 영동대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일산 쪽도 한강대교에서 원효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사고가 나 정체입니다. 이후 가양대교까지는 길게 밀리고 있는데요. 올림픽대로도 양방면 많이 밀려서 우회길 역할하기가 어려우니까 참고로 하셔야겠습니다. 도심 퇴계로 한양공갑 3거리부터 신당역 4거리까지 시속 20km 미만이고 을지로 1가부터 시청 방면도 속도가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강남대로도 양방면이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교보타워 4거리부터 양재역까지 정체, 반대편도 교육개발원 입구에서 교보타워 4거리 지나는데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정면 인터뷰 함께 하시겠습니다. 한글날은 하루 앞둔 오늘 한글의 가치를 패션과 예술로 승화시킨 특별한 패션쇼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상봉 디자이너의 한글 패션쇼인데요. 청주에서 열리고 있는 패션쇼 현장에 이상봉 디자이너 연결해서 관련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이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패션쇼 이것저것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 또 한글 패션쇼입니까? 지금 한글이 우리 또 다시 공휴일로 24년 만에 지정됐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또 여기 청주 그 국제공예 비엔날레 홍보대사이기도 하고요. 여기에 저희 그 한글, 단청, 창살 메뉴 이렇게 전시를 100여 벌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한글의 대중화, 또 한글의 우수성을 좀 알리는 그런 취지에서 한글 패션쇼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이상봉 디자이너께서는 평소에도 한글 사랑으로 유명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왜 그래요? 네, 한글은 저한테는 하나의 터닝 포인트처럼 제 인생에서 디자이너로서 새로운 저한테 의미를 부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슨 특별한 사랑을 받으셨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한글 이제 파리에서 한글 패션쇼를 하고 전시를 하면서 너무 많은 사랑을 실은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한글 홍보대사 하면서 한글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과학적인 거는 유네스코에 등재됐다시피 상당히 많은 그 인정이 됐지만 미학적으로 이것을 하나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표현된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런 쪽으로 지금 한글을 많이 알리려고 합니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미학적으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디자이너로서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한글 하면서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포기할 생각을 했지만 옆에서 많이 응원들 해주시고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끝까지 했으면 좋겠다. 한글에 이렇게 학자 선생님들 아니면은 서예하시는 분들 또 일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갖고 예. 제가 한글에서 도망가지를 못했죠. 그래요? 네. 예. 네. 자, 한글로 디자인된 옷 어떻습니까? 이 좀 많은 반응이 정말 좋은지 또 잘 팔리는지 이런 게 사실 궁금한데요. 네, 처음에 제가 이제 이거를 2005년부터 이제 작업을 해서 또 2006년도에는 이제 패션쇼와 그 다음에 이 전시를 파리에서 하면서 실은 처음에 저한테 용기를 준 거는 외국 바이어나 외국의 또 프레스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네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선보였을 때 많은 기자분들이나 아니면은, 물어보는 첫 마디가 정말 한글 옷을 좋아하느냐 아니면 한글 옷을 판매가 됐느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더 힘들었고요.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네. 예.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분들은 네. 일단 한글을 읽으려고 해요. 어떤 한글에 네. 어떤 사체가 있으면 네. 저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남의 네. 시선에 대한 두려움 예. 그런 것 때문에 예. 우리 것에 대한 것들이 조금 소홀했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한글을 못 읽으니까 디자인으로 보이겠네요. 그리고 너무 의미를 되게 아름답게 보더라고요. 한글이 갖고 있는 그 모던한 거, 또 조형적인 이런 면들을 상당히 그 아름답게 보는
저도 실은 네. 이걸 하기 전에는 못 예. 느꼈었거든요. 아, 근데 이제, 외국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다시 보게 됐을 때, 정말 아름답다. 이거는 어느 나라 문자보다 아름답고, 이것은 충분히 대한민국의 어떤 문화유산이지만, 나름대로 지금 디자인으로서 네. 우리 생활에 다 요소여서 다 접목될 수 있겠구나 하는 자신감을 얻게 네. 됩니다. 디자이너 이상봉에게 제3자인 외국인들이 한글이라는 매력을 이제 가져다 준 거네요. 네. 네. 그렇죠. 저는 시작만 했고, 예. 많은 응원해 주신 분들은 외국분들부터 또 우리나라 젊은 또 그 친구들이, 네. 젊은 학생들이 많이 응원을 했어요.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용기를 얻게 됐고, 네. 내가, 디자이너를 그만두는 그 순간까지는 네. 이 한글을 계속, 매년 2번씩 한글에 새로운 것을 발표하거든요. 네. 그래서 꾸준히 해야 되겠다 하는 사명감도 갖게 됐습니다. 파리에서도 패션쇼 한글을 통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외국에서 네네. 하실 때하고 국내에서 하실 때 어떤 좀 포인트라고 할까? 이런 게 다른 게 있습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관심과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아름다움을 느끼셔갖고 충분히 요즘에는 제가 그 한글날을 중심으로 해서 상품으로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에서 판매도 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것을 의무감으로 했다가 예. 재고만 잔뜩 쌓이고 예. 이거를 정말 해야 되나? 네. 남들은 한글 갖고 돈 번다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네. 그 안에서 굶고 있었죠. 근데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많이들 사랑해 주시고 찾으시고 네. 그렇게 하셔갖고 네. 저도 이제는 굶지는 한글 않나요? 자체를 네. 굶지는 않고. 네. 자, 오늘 그 패션쇼. 네, 요번 또 패션쇼가 제가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한글에서, 우리나라 아리랑을 갖고 이것을 한글로서 어떻게 그러면은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될까. 아리랑은 리듬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민중의 네. 어떤 애환이 담겨 있는 그런 건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돼야 될까. 그래서 저는 조금 하나의 제가 글씨를 또 쓰기도 하고 또 만들어내면서 좀 부드럽게 리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아리랑. 어떻게 보면 네, 아리랑 네. 패션쇼네요. 그러니까 한글 플러스 그렇죠. 아리랑 패션쇼. 예. 네네. 패션 모델인 누굽니까? 지금 같이 홍보대사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구혜선 씨도 있고요. 구혜선 씨요. 그다음에, 배우. 네. 예. 네. 그다음에 조다란 씨, 그다음에 낸시 랭, 그다음에 파피년준과 박예리 씨, 또 아이돌 가수들도 이렇게 출연해주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같이 여기는 또 전시 준비하는데 우리나라의 최고의 아티스트들이 같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조각가 이종희 씨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네. 공간 디자이너 김종석 씨, 그리고 또 스타일리스트 서영희 선생님, 오민 씨, 다들 정말 친구들이 한글쇼에 대해서는 다 나서서 네. 같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혹시요, 한글 네. 패션쇼, 한글 디자인에 가장 잘 어울리는 모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그냥 비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랑 다르게 가장 어울릴 만한 사람이 누구냐? 네. 저는 지금 우리의 이렇게 단아한 그런 모습보다 에너지를 새로운 미래적인 걸로 한다면 한글에 정말 빅뱅이나 투애니완 이런 친구들이 정말 한글을 갖고 새롭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보면 정말 세계 많은 팬들이 네. 좋아하지 않을까. 또 한국의 문화를 한글을 또 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소속사 매니저들은 지금 우리 이 디자이너 말씀 들으시고 같이 합동으로 패션쇼 음악회를 하는 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랬으면 더욱 더 빛이 날 것 같습니다. 네, 내일이 한글날인데 네. 한글 패션, 한글의 세계화. 자, 어떻게 가는 것이 좀 좋다고 보시는지요? 디자이너니까 이거 활동하시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다 두렵고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낯설었거든요. 근데 자꾸 익숙해지면서 실은 많은 편안하게 한글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문화에 대한 거는 용기인 것 같아요.
용기와 실천하는 사랑이 결국은 우리 문화를 계속 현재에서 미래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용기와 실천, 그 앞장선 분이 우리 이 디자이너시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글 패션쇼의 마지막 굉장히 중요하다면서요? 피날레.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요. 예. 지금 그 마지막 피날레는 이제 그 파피넨준의 현대적인 하나의 비보이 같은 춤을 추면서 다게리 씨가 창을 부르고요. 그 다음에 구혜선 씨가 아리랑의 악보가 그려진 그런 아리랑의 한글로 쓰여진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을 합니다. 그래서 한글이 갖고 있는 그런 그 한과 그 다음에 정서 또 그리움,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저는 아리랑을 통해서 이렇게 이번에 표현을 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패션쇼 성공적으로 끝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돈도 좀 많이 좀 버셔갖고 또 좋은 일에 많이 감사합니다.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디자이너 이상봉 씨였습니다. 잠은 인생의 사치라던 에디슨. 하지만 그의 열정을 지켜준 것도 깊은 잠이었습니다. 짧게 자도 깊고 편안하게. 시대의 리더와 함께한 시몬스. 당신의 인생과 함께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네, 오늘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밤인데요. 5279님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예상보다 빠르게 북상하면서 부산이 오늘 밤 고비를 맞을 거라고 하는데요. 부디 큰 사고 없도록 부산 주민분들은 단단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면승부 3라운드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잠시 뒤 4라운드에서는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이어가겠습니다. YTN FM 캠페인 실력 있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도시 평택이 도약합니다. 초인류 기업들과 함께 첨단 산업도시로 성장해 나가는 평택. KTX 역사 유치로 대한민국 교통 중심지로 성장하는 평택. 국내 5대 무역항인 평택항을 중심으로 항만 물류도시로 거듭나고 명품 농특산물 슈퍼오닝으로 건강한 식탁을 선물하는 맑고 푸른 평택.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자라는 모두가 살기 좋은 도시, 이곳이 바로 평택입니다. 이상은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평택시와 함께합니다. 4624 4520 아이들에게 처음 구구단을 외우게 할 땐 마음이 찡합니다. 이제 치열한 공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 어른으로서 미안함을 느끼죠. 그런데 정작 아이들은 즐거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르는 공부의 즐거움을 아이들은 알고 있다는 생각. 그 즐거움이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계속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이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아이들을 잘 부탁합니다. 아이들이 만들어갈 미래를 잘 부탁합니다. 이 캠페인은 공부를 한다.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무슨 말인지 모르셨다고요? 쉽게 풀어드립니다. 법 아는 만큼 보인다. 네,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하는 법 아는 만큼 보인다 시간입니다. 동양그룹 회사채와 기업어음에 투자했다가 아주 크게 손해를 본 분들이 많은데 개인 투자자들이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시민단체인데요. 이름이 참 특이합니다. 금융소비자원은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또 집단소송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회사죠. 블랙베리도 주가 조작 혐의로 집단소송 위기에 이렇게 처했다고 하는데 오늘 법무법인 윈의 이인철 변호사와 함께 바로 이 집단소송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예. 네. 집단소송 그러면은 먼저 이게 어떤 거죠?
사실 저도 집단 소송을 좀 몇 번 해봤어요. 아, 그러세요? 네네. 그래서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익숙한데요. 네. 집단 소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 당사자가 이제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 네. 많게는 뭐 수천 명, 수만 예. 명 이렇게 모여서 소송을 예. 하는 것은 이제 집단 소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뭐 이번 사건 같이 그런 금융 사건이라든지 주가 조작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있었던 게 이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예. 근데 그 피해자가 한두 명이 아니라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네. 그분들이 다 하나하나씩 개인적으로 소송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그렇죠. 또 법원에서도 그렇게 다 하면은 사건이 너무 많아지잖아요. 아, 사실상 같은 그렇죠. 사건인데. 같은 사건이니까. 그래서 그런 돈도 많이 피해자들을 들어요.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집단적으로 소송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한 됩니다. 명이.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 개인정보 유출을 당했다. 네. 10만 명이 다 개일적으로 하면 10만 명의 변호사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10만 건이 되기 때문에 네. 법원이 마비되겠죠. 네. 그런 경우 예를 들어서 한 100여 명이 모여갖고 예. 한꺼번에 이제 집단 소송을 한다. 그렇죠.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게 변호사가 이제 집단 소송을 주도적으로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네. 변호사가 그런 10만 명이나 뭐 20만 명 이렇게 피해자들을 모아가지고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온라인이 발달하기 인터넷을 때문에 통해서. 인터넷으로 모아가지고 예. 이제 변호사가 이제 대리권을 수권 받아가지고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기면은 수임료 몇 %?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괜찮네요. 근데 뭐 집단 소송하면은 요건 이제 오해해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변호사가 뭐 큰 돈 번다. 근데 사실 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착수금을 거의 실비만 받고 예. 이제 뭐 사례금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예. 승소하게 되면 뭐 한 10% 정도 네. 받는 경우가 있는데 네. 워낙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사실 변호사가 큰 돈 받지는 않고요. 예. 변호사가 정말 큰 돈 받은 사건이 있긴 있었습니다. 집단 소송과 관련해서요? 네. 그게 이제 공항 소음 피해 사건이 있잖아요. 네.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 그 합의 피해 그 보상 규모가 예. 상당히 크고 예. 그걸 맡은 이제 뭐 법무법인도 상당히 큰 액수의 사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네, 해외에서? 우리나라 이야기. 우리나라 이야기입니까?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경소송 같은 경우도 집단 소송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뭐 변호사가 2년, 3년 동안 뛰어다녀가지고 이제 승소해가지고 정말 큰 돈을 번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게 승소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을 더 집단 소송으로 끌고 가면은 더 변호사 입장에서는 더 크게 보람도 되는 거죠. 뭐 환경소송 같은 경우에는 그렇겠네요. 정말 환경 네. 피해자들을 많이 모았는데 예. 누구도 안 된다고 하는 사건을 뭐 2년, 3년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성공을 하면은 그런 네. 피해자분들도 이제 보상 받아줬고 네. 변호사도 좋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은 개별적으로 하지 않고 뭐 흔히 하는 얘기는 묻어가는 거죠. 그렇죠. 네. 개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소송 비용도 많이 들지만 네. 집단적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래도 한 명이 하는 것보다 여러 명이 하는 게 또 네. 힘도 커지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도 실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만 놓으면 되는 거죠. 나도 그렇죠. 동참, 사인. 그렇죠. 네. 자, 이번 동양그룹 사태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고 참 도덕적인 그런 해이를 네. 넘어서서 네.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라는 네. 문제가 되는데 피해자가 5만 명. 네. 5만 명이 한꺼번에 소송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그렇죠. 5만 명이 다 그분들이 따로따로 소송한다고 하면은 뭐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사건의 효율성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쨌든 다 같은 비슷한 사건이니까 모아가지고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경우는 이 CP라고 하죠. 기여범. 네, 기여범을 중간에서 이제 팔은 네. 동양증권. 네. 동양증권이 뭐 이득이 많다. 네. 이유를 많이 주겠다 하면서 사실 거짓으로 이렇게 네. 유도해서 팔아갖고 결국은 이제 부도 네. 지경에 대해서 이제 휴지 조각이 될 처지가 됐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이 집단 소송이 이런 증권, 금융 이런 쪽이 많습니까? 꼭 그런 그렇죠.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금융 이런 피해 같은 경우에 집단 소송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요? 있고요. 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수의 집단 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민사적인 그런 그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 선량한 많은 그런 소위 말하는 그 개미 군단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상 뭐 회사의 그런 임원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큰 피해를 안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 정말 엄격하게 처벌하고 네. 있습니다. 이런 집단 소송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이 경영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실례로 한 네. 외국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집단 소송을 당해가지고 회사가 망한 경우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법원에서도 뭐 집단 소송 당했다고 회사가 망할 걸 고려하지 않고 예. 딱 법대로 하기 때문에 예. 만약에 그 집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할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배상 액수를 물어줘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00명과의 소송이 아니라
수십만 명 이렇게 확 때린다는 그렇죠.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용어의 차이인가 혹시 모르겠는데요. 네. 집단 소송, 단체 소송 네. 달라요? 조금 비슷하면서 다른데요. 그래요? 아까 이제 소비자 단체를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단체 소송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소비자 단체가 본인이 직접 단체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단체 소송이라고 하고 네. 집단 소송은 이제 여러 명이 개인이 모아서 하는 걸 집단 소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체. 네. 단체에서 하는 건 단체 소송이다. 네. 네. 여러 명이 모인 것이 이제 집단 소송이다. 네, 이런 설명이네요. 자, 앞서 이제 증권 분야 또 금융 분야가 이제 집단 소송이 많다고 했는데 네. 집단 소송 제도라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작되거나 이렇게 아이디어가 나온 건 아니죠? 뭐 환경이라든지 개인정보 이렇게 집단 소송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네. 법제화한 것은 이제 증권 관련해서 집단 소송이 된 게 거의 최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법에는 이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주가 조작이라든지 분식 회계 이것으로 인해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아예 법적으로 이런 집단 소송을 보호하는 그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예전에는 집단 소송 제도를 언론 보도를 통해서 많이 못 들어봤는데 네. 이게 다른 나라에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활발하고 미국 같은 데서는 뭐 그 역사가 아주 깊죠. 역사가 깊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도입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뭔가 주가 조작한 거 혐의가 있는 것 같아라고 이제 그 혐의가 있으면은 네. 비슷한 주식을 산 사람들이 많겠죠. 그렇죠. 이런 분들 예. 이거 안 되겠다. 소송 걸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 하고 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차가? 일단은 그 피해자분들이 보통은 이제 온라인 같은 데 이제 보통 모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카페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요? 블로그 같은 데 네. 모이셔가지고요. 모여라 예, 네. 거기서 이제 대표 당사자를 선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네.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할 사람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든 이렇게 대리인을 선임해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방장을 뽑아갖고 그렇죠. 그분한테 이제 여러 가지 권리를 위임하네요. 맞습니다. 네. 예. 이 집단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소송비를 일부 흔히 이야기하는 걸로 뭐 n분의 1 정도 내긴 내겠네요. 내긴 내겠죠. 근데 보통 소송할 경우에는 우리가 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이 된다고 하면은 네. 집단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0,000원이냐 뭐 한 1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액으로 참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큰 비용 부담 없이 참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동양그룹 사태를 예로 보면은 네. 이 지금 준비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소송 걸고 판결 나고 다시 피해액을 보상받고 이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렇죠. 근데 집단 소송을 하더라도 그거 역시 소송입니다. 그리고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증거를 수집하는 거예요. 아, 증거. 증거가 네. 있어야지만 소송을 해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예. 이번 동양그룹 사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처음에 CP를 샀을 때 그런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죠. 계약서가 반드시 있어야겠고요. 그다음에 예. 뭐 공고, 뭐 안내장, 뭐 과대 광고를 혹시 했다면은 그런 광고 문구라든지 이런 것들 증거를 마련해가지고 참여하시면 네.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중개한 그 판매원들이 지금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네. 그 해당 기업 CP가 절대 이 회사가 망하지 않는다 막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예. 전화로 얘기해서 피해자들이 가입을 했다라고 이렇게 저희 정면승부에서 인터뷰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런 말을 했으면은 그런 말을 녹음했다든지 아니면 뭐 그런 말을 들은 증인이 있으면 증거를 네.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판매한 사람 그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면 괜찮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근데 양심선언을 할까 모르겠네요. 좀 기대해봐야겠죠. 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집단 소송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하다고 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유리하죠.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명이 같이 뭉쳐서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의 권리를 구제하는 하나의 그 제도로 봐도 되겠네요.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사실 이런 현대 사회 소비자가 많이 있는 사회고 또 네. 분쟁이 발생하는 사회에서 집단 소송은 아주 좋은 제도고요. 또 집단 소송을 꼭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도하는 경우도 가끔은 있었는데 네. 그렇지 않고요. 집단 소송은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기업 입장에서 경영지 입장에서는 보면은 겁이 나면은 좋지 않은 제도가 될 수도 있겠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눈에 가시인 게 집단 소송이어가지고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예, 그래가지고 집단 소송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네. 기업 입장에서 잘못하면은 집단 소송 당하면은 회사 이미지에도 큰 타격이 되고 회사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좋고 기업에는 안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양면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한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좋은 것이지만은 전문 경영 입장에서는
야, 이거 잘못해갖고 내가 이 소송에 걸리고, 뭐 배임, 요즘 흔히 얘기하는 경영상 배임 문제로 걸리고 그러면은 참 어렵겠어요. 네. 근데 회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회사가 투명해지고, 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이 경제 문제는 양면이 있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법원으로 많이 가는 거, 사실 이제 법원으로 안 가면 좋은데, 네. 안 가면은 많은 변호사분들이 참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근데 이제 법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우리가 현대사회에는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처음에 일단 대화로 잘 해결하는 거. 네, 대화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오겠죠. 예. 그 다음에는 주먹입니다. 근데 현대사회에서 주먹으로 해결할 수는 없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법이거든요. 네. 그럼 법으로 해결하려면 결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분쟁 없는 사회는 있을 수가 없죠. 있을 수가 없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이상주의자겠네요. 네. 자, 그러나 이제 법원으로 가져가면은 네. 야, 이 법원이 유전 무죄 흔히 이야기하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죄는 유죄다. 예.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네. 선진국들도 비슷하게 적용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는 참 어떻게 풀어야 될지 네. 돈 없는 서민들 입장에서는 네. 집단 소송 제도로도 있으니까 묻어서라도 갈 수 그렇죠. 있겠지만은 네. 이런 집단적인 문제가 아니라 개인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큰일인 어렵지 거죠.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원도 때로는 이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네. 있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제가 이제 사무실이 법원 옆에 있는데요. 예. 매일 저는 사무실이 시끄럽습니다. 왜냐? 왜 그래요? 바깥에서 이제 그 시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인철 변호사. 저한테 시위하는 게 아니고 네. 법원 판결에 불만을 갖고 시위하시는 그렇군요. 분들 또 뭐 검찰 수사 뭐 잘해라 이렇게 시위하시는 분들이 항상 있거든요. 판결이 끝나는 대로 시위하나 보죠? 네, 판결 중에도 시위하시고 끝나서도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시위하시는데 네. 뭐 한편으로는 또 이해가 가는 측면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시면 또 그렇게 이제 하시겠어요, 시위를. 근데 또 법원 입장도 생각해야 되는 게 또 법원 이제 판사님 또 뭐 성함하고 사진까지 들어가지고 막 시위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거는 걸리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명예훼손 같은 게 될 수가 있는데요. 네.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대부분의 이제 법관이나 이제 검찰 그 관계자분들이 정말 법과 양심에 따라서 열심히 이제 일하시고 계세요. 근데 간혹 국민들에게 신뢰를 이제 주지 못한다, 소위 말하는 그런 이제 판결이나 검찰 수사가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또 국민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좀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지 않나. 검찰이나 법원에 특히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권한이 있습니다. 재량권이 있죠.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 제도가 있잖아요. 네. 법원에 배심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있긴 있어요. 예. 근데 우리는 부분적이죠.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참고적인 효력이 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배심원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네. 판사가 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네. 다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법관과 검찰의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 권한을 이제는 조금 뭐 국민 참여 재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에 의해서 조금 분산시키는 것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럴 경우에는 정관예우라든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고질적인 문제는 해결이 가능할까? 네. 결국에는 그런 항상 그 권한이 있으면은 그거를 이제 균형과 네. 견제하는 장치가 있으면 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나아질까요? 나아지겠죠. 네. 지금도 예전에 비하면 상당수 좋아졌고요. 예. 제가 요즘에 이제 법원을 가도 네. 대부분의 이제 법관들이 참 친절하게 네. 설명을 해주시고 네. 또 판결문도 정말 잘 써주시는데 예. 간혹 가다가 예. 그렇게 이제 조금 국민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결정이 있을 네.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거를 또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런 점점 개선적인 그런 제도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정면 승부와 이인철 변호사님이 거의 반년 가까이 함께 하셨는데 네. 청취자분들이 이인철 변호사님을 이제 얼굴을 통해서도 보고 또 목소리를 통해서도 보았는데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그러는데 네. 워낙 바쁘셔서 네, 법정에 오고 가시고 그러는데 이 정면 승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조언. 네. 앞으로 이 법적 문제와 관련해서. 예. 사실 그 법이라고 하면은 딱딱하다 어렵다 생각해서 그냥 저 멀리 두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고 법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에서 나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법보다 강한 제도는 없거든요.
현대사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좀 평상시에 법과 좀 친하게 지내시고요. 또 저뿐만 아니라 그런 법조인 그 친구들이라든지 있어가지고 저 법상식을 평소에 습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 병원도 나중에 아파서 가면은 정말 고치기도 힘들고 크게 고통을 받잖아요.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서 뭐 변호사나 그런 법원을 찾아가시기 전에 미리미리 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법 지식이 있으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아시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그동안 너무 많이 애쓰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가장 많이 쓰는 깔기만 해도 심장이 바운스 뭐 스마트폰 1등 주식 어플을 소개합니다. 증권사 어플 이용자 수 1위 키움증권 2013년 5월 랭키닷컴 기준. 역시 스마트폰에서도 키움. 키움 깔아야 되나? 고민하지 말고 키움 까시오.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뉴스 정면 승부가 한 글자로 바라본 세상은 밤이었는데요. 네, 아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라고요. 내일 한글날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하루 쉬고 목요일에 찾아뵙겠습니다. 10월 8일 화요일 저희가 준비한 라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